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86세의 노 교수가 10년 내에 비트코인이 0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측을 이 사람이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실질적 용도가 없다. 다만 비트코인의 잠재적 사용 사례 하나는 내가 인정을 한다.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초부유층 개인이 자신을 위해 위험 분산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는 이것이 좋은 수단이다. 내가 권력자이고 돈을 숨기고 싶다면 비트코인은 나에게 꽤 매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파머, 워렌 버핏과 제이미 다이먼에 이어서 제가 세 번째 관찰 대상 목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뭐. 근데 10년 뒤에 워렌 버핏이나 유진 파머 이분들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게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상식적이라면 노벨 경제학자 말을 듣는 것이 제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합리적일 텐데, 그렇지만 저는 유진 파머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워낙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서 저의 판단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참 궁금합니다. 10년 뒤에 비트코인의 운명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께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억 5,4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회복한 다음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죠. 하락폭이 프로테이지로는 10%가량 됐지만 단순한 금액으로만 보자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가격의 변동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상계엄 선포했던 12월 3일 같은 경우는 뭐 예외니까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루 동안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500만 원의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마다 멘탈이 크게 요동치고 공포와 불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도 엄습해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10중 8구는 이제 비트코인이 강제 청산을 당하는 중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데, 어제도 그런 경우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면적으로 보면 파생시장에서 발생한 청산이 가격의 폭락과 폭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레버리지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호들러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물론 욕심이 나죠. 작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비트코인 호들러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세력들이 그에게 베팅을 하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공격합니다. 개인들이 이것을 이기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성률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락을 시키면서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또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달려드는 숏 포지션을 폭등을 시키면서 청산시켜 버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청산당하면서 고배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성공하고 빠져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글로벌 금융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탐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자 기법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에서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가진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고려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라든가 채굴, 그리고 지갑, 거래소, 해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 사토시, 탈중앙화 같은 용어와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보안 같은 방면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이 뭔지, 그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으면서 투명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며 익명성과 한정된 공급량, 분산 장부, 전 세계적인 사용 가능성 등의 특징들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용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가능성, 그리고 빠른 송금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가능성 등을 확실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은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거래소를 선택할 것인지, 지갑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될 자금의 조달이나 관리도 꼭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가 내게 잘 맞는지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목표도 명확해야 합니다. 금융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지, 기술적 혁신을 관심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지, 상황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결정들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항목들의 공부가 필요한데 모든 항목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해서 이야기가 약간 빗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K뱅크와 연동이 되어 있고 비스음은 농협과 연동이 되어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KB국민은행이 비스음의 파트너가 되는 모양인데, 비스음 투자자들은 KB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비스음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번거롭게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비스음을 통해서 약간의 거래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변덕이 워낙 심한 것 같아서 비스음의 잔고를 모두 업비트로 옮기고 비스음 거래를 중단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저의 자산의 90% 이상은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만 가지고 업비트와 비스음에 두고 현금이 필요할 때 또 현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부를 거래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 입금 출금하는 방법과 비트코인 매수 매도하는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차트 분석 같은 기법은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공부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고 비트코인을 잘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물에 투자하고 가능하면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고 트레이드를 멀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자산을 발견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오랫동안 소유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기 좋은 곳에 수익률이 좋은 상가나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부동산은 섣불리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더 좋은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산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서울의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태평로나 테헤란로의 절비한 빌딩들의 주인이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팔고 사는 부동산들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 위치한 부동산들은 대부분 관공서나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들은 이런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곳의 부동산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대기업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을 했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결국 개인이 소유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태평로나 테헤란로의 부동산을 지키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테헤란로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태평로나 테헤란로의 건물 소유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한 개 이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유하기가 편리합니다. 너무 획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1970년대 청담동의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간다면 서울 강남의 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신다면 언제까지 그 부동산을 보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보유하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 노벨 경제학자 유진 파마는 10년 내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거의 100% 확률로 말입니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86세의 유진 파마가 10년 내에 가치가 0이 될 거라고 예측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걸고 그 말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호들러들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유진 파마는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내놓았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극단적인 예측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기도 이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할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무슨 확률로 100%로 제로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90세를 바라보는 경제학자가 이런 전망을 하게 된 동기가 과연 뭘까? 아마도 자신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지 못한 자괴감에서 나오는 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상식적이라면 노벨 경제학자 말을 듣는 것이 제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합리적일 텐데 그러나 저는 유진 파마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워낙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서 저의 판단을 믿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10년 뒤에 비트코인의 운명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와 같은 비트코인 호들러 100만 명만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말한 천정부지이다. 이것은 100% 확실하고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호들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